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해상 봉쇄론입니다. 일본인의 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는 승리를 가정하고 편제하기 때문에 일본은 육상에서의 전투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익이 없습니다. 한일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일본 해군은 한국 해군을 억제하고 보급회로의 차단, 항공모의 봉쇄로 사실상의 한국의 국경 봉쇄를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상 봉쇄에 대항할 군사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제공권도 한국 공군의 능력을 생각하면 공중전은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본의 해상 봉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해답은 바로 한러동맹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의 접경 지역에 고조되는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러시아 내부에서는 유럽 못지않게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극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는 세계의 이목이 덜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제들 가운데에서도 남한 면적의 75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낙후는 인접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점차 안보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극동지역에 대한 고민은 최근 극동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흐름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또 다른 관심 지역으로는 북극해 연안 지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대양으로 나가는 새로운 출구로 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북극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북극해를 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북극해에 존재하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이곳을 지나는 새로운 항로의 개발은 러시아에게는 오랜 수건 사업인 시베리아를 비롯한 극동지역 발달의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북극정책 기본원칙, 북극항로 및 인프라 개발 계획, 북극개발 및 안보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역시 북극해 연안 항로가 확보되면 물류 시스템에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극동지역에 위치한 한중일 3국이 그간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수출하기 위한 교역로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22,000km의 항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가 개설될 경우 14,000km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30% 이상 절감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북극해 항로가 개발될 경우 커다란 이점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정작 러시아가 극동지역과 북극해 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는 단연코 우리나라인 듯합니다. 극동지역의 경우 중국 투자를 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극동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극동지역 내 양국 간 국경 문제를 일단락한 연도가 2008년입니다. 극동지역에 위치한 헤이샤즈 섬은 원래 청나라 영토였으나 1929년 소련이 점거했습니다. 중국은 1954년부터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섬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한 뒤 여러 차례 소련과 국경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섬의 반환을 요청해왔으나 매번 소련 측이 반환을 거부해 국경 분쟁의 불씨가 돼 왔던 지역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어 북극해 개발을 비롯한 극동지역 개발에 도움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접경한 지역에서 갈등의 골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력한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최근의 한국이 그동안 열강의 각축장이나 다름없던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중 관계가 중국의 선의와 국제 관행에 따라 잘 돼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있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쓸모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러시아 외에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인들이 대거 러시아 영토 내로 이주해 자리 잡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북방섬 영유권을 두고 영토 분쟁 중이기 때문에 한러 관계가 발전해 독도 문제와 북방섬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러시아가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일본에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극동 개발을 위한 믿을 만한 파트너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 2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 협력 관계는 결코 일방적 짝사랑이 아닙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위인이 됩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휴전선까지 책임지고 연결해주겠다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면 한국과 일본의 전쟁 발발 시 일본의 해상공세로 한국의 에너지 수입을 막아 비축유가 떨어지면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일본에 패하게 된다는 해상공세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응용기술과 산업화 능력이 부족해 우리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북극해 유전 개발에 투입할 쉐빙 운반선 건조 기술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 물론 지식인 어느 누구도 러시아를 미국의 주적으로 지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상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과 공산권을 유럽과 아시아에서 포위해 몰락시켰고 지금 다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러시아 없이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문명사적 사실이라면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일시적 사건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이전에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북방사계섬의 개발에도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의 북극 항로의 선도적 개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방사계섬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게 되면 일본은 해상 봉쇄를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책은 핵잠수함입니다. 작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잠수함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운용국이 됐습니다. 핵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고 일본 도쿄 앞바다에 잠항시키면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해상 봉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방사계섬의 미사일과 태평양의 우리 핵잠수함으로 일본이 역으로 완전 봉쇄되는 것입니다. 일본이